그의 이름은 홍남파. 많은 이들에게는 봉선화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멜로디 안에는 조국의 아픔과 민중의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감수성을 지닌 그는 단순히 감정을 노래한 예술가가 아니라 민족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저항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선율 뒤에 강렬한 민족의식을 감추고 음악을 통해 무력하지 않은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홍남파가 걸어온 인생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의 진정한 얼굴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챕터 1 유년기의 눈물과 선율. 홍남파는 1898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부터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뛰어났던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라났습니다. 종종 장터에서 들리는 장단, 농악대의 북소리, 한밤중 민요소리는 어린 남파의 내면의 선율로 남았고 이는 훗날 그가 작곡하는 곡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그는 서울로 이주하며 보통학교에 입학했고 이 시기에 서양 음악에 대한 첫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는 찬송가와 오르간 음악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의 음악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남파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악보를 그려보거나 주변 사물을 두드리며 리듬을 따라하는 등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점차 일제의 압박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홍남파는 아직 어렸지만 이미 민족의 아픔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초기의 동요들과 짧은 연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는 때론 민요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엔 외세의 억압에 대한 무언의 반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홍남파의 음악적 뿌리는 유년기의 감성적 충격과 사회 변화 속에서 자라난 것으로 단순한 작곡가가 아닌 느끼는 존재로서의 인간 홍남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챕터 2 일본 유학과 음악적 성장. 1910년대 홍남파는 음악에 대한 열망을 안고 일본 도쿄의 도요음악학교에 입학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본격적인 서양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으며 바흐, 모차르트, 슈만 등 유럽 작곡가들의 작품을 익히게 됩니다. 낯선 타국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조용한 눈빛으로 악보를 파고들었고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는 감각을 익혀갔습니다. 그러나 유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는 여러 자비를 하며 학비를 충당했고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느낀 무력감과 자괴감은 매일같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감정은 곧 작곡에 반영되었습니다. 단순한 서정적 선율이 아닌 비장함과 애절함이 깃든 곡들이 하나둘씩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작인 봉선화는 일본에서의 고독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응축된 작품입니다. 이 곡은 그저 이별의 노래가 아닙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선율 대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단순한 멜로디 속에 슬픔과 결의가 섞여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의 재능은 주목받았으며 그는 조선인 작곡가로서 드물게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없다는 것, 자유롭게 노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유학을 통해 기술은 익혔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조국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챕터 3 조국으로의 귀환과 민중음악의 시작. 1918년 홍남파는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온 조선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분위기 아래 침묵과 저항이 교차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귀국 직후부터 음악 교육과 대중보급에 힘썼습니다. 그는 조선 음악인 최초로 라디오 방송에서 연주를 하고 음악회를 열어 서양 음악을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보급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양, 서울, 대구 등지를 돌며 학교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한 이론보다 감정과 이야기를 강조하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민족적 정서를 익히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선음악가협회 설립을 주도하며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그가 작곡한 동요들은 단순한 어린이 노래를 넘어서 민족 감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향의 봄, 옹달샘 같은 곡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감시하던 일본 관원들은 그의 음악에 명시적인 저항 메시지가 없다는 이유로 허용했지만 실상은 모든 곡들이 조국을 향한 암묵적 저항이었습니다. 이처럼 홍남파는 총 대신 피아노를 들었고 그의 무기는 선율이었습니다. 민중과 함께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음악으로 기록한 그는 저항의 음유시인이 되어갔습니다. 챕터 4 감시 속의 예술, 탄압 속의 신령. 1930년대 후반 일제의 문화정책은 더욱 강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친일을 강요하며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남파 역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곡은 점점 더 은유적으로 바뀌었고 언어 대신 음의 구조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는 자주 경찰서에 불려갔고 공연이나 출판도 수시로 제한당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타협하거나 침묵을 선택할 때 그는 묵묵히 음악만이 진실을 남긴다는 신념으로 창작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공연을 여는 것이 아닌 암암리의 애국 청년들을 만나 민족 정체성을 고취하는 강연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일제에게 위협이었고 결국 그는 여러 차례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연필과 종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싸웠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곡을 흥얼거렸고 고통을 견디는 방식 또한 음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이미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곡들은 단순하면서도 통렬했으며 마치 조선 민중 전체가 부를 수 있도록 설계된 듯한 구조였습니다. 음악이 말을 대신하는 시대, 그는 그 말의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챕터 5 전쟁과 파멸 그리고 침묵.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의 기운은 점점 조선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조선을 전쟁 자원으로 삼기 위해 내선 일체를 강요하고 문화 말살을 가속화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철저한 통제가 가해졌고 모든 공연과 작곡물은 검열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홍남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품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으며 이전에 작곡한 민족적 색채가 짙은 곡들은 금지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국민가요 작곡을 요구했고 음악계 내부에서도 친일 협조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홍남파는 생존을 위해 몇몇 곡에서 일본식 소재를 차용했다는 의혹도 있으나 그의 주변 인물들은 그는 끝까지 음악 안에서 조선을 지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참담했던 것은 그가 점차 대중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청중 없이 홀로 남겨진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과거를 되뇌며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음을 낳았고 곧 사라졌습니다. 마치 역사 속 이름 없는 저항처럼. 홍남파는 더 이상 큰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점점 더 개인적인 기억이 되어갔고 그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의 창작.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방식이었습니다. 챕터 6 해방의 날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이름. 1945년 8월 15일 조국은 마침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거리엔 환호가 넘쳤고 사람들은 수십 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술가, 지식인 활동가들은 친일과 순국 사이에서 다시금 재단되었습니다. 홍남파는 해방을 맞기 불과 몇 달 전 1941년 사망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랜 투옥과 고문, 그리고 극심한 영양실조와 정신적 고통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해방 이후 그의 음악은 한동안 평가절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친일 작곡가라는 프레임은 그의 진정성과 삶의 맥락을 무시한 채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연구자들과 예술가들이 다시금 그의 생애를 조명했고 단순한 평면적 평가 대신 입체적인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곡들은 다시 연주되었고 동요는 아이들의 입에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기억한 이유는 완벽한 저항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기를 음악으로 견뎌낸 인간적인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조국은 돌아왔지만 홍남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멜로디였습니다. 챕터 7 후대의 평가와 재조명.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홍남파 역시 그 중심에 섰습니다. 초기에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민족 작곡가라는 찬사와 친일 행적이라는 비판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가 깊어질수록 단순히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곡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멜로디는 단지 감미로운 선율이 아니라 억압받은 사람들의 정서와 염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음악이 민중의 울음을 작곡한 것이라 표현합니다. 국립음악원과 여러 문화기관들은 그의 작품을 복원하고 다큐멘터리와 공연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봉선화는 해마다 여러 음악회에서 다시 불리며 단순한 가요를 넘어 민족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가 남긴 교육 철학은 오늘날 음악 교육의 기초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홍남파를 단지 예술가로 혹은 독립운동가로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삶 전체가 시대와 부딪힌 존재였고 그 충돌 속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챕터 8 음악으로 남은 유산. 오늘날 우리는 홍남파의 노래를 통해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의 동요를 부르며 자란 세대는 이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자녀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선조의 흔적으로서의 음악. 그것이 홍남파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의 삶은 위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롭고 고단했으며 수많은 선택 앞에서 흔들렸던 인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고민을 그는 음악으로 기록했습니다. 말 대신 선율을 택한 그의 용기는 조용했지만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악보들은 오늘도 악기 위에서 다시 울리고 그 울림은 시대를 건너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고. 시대는 변했지만 저항의 멜로디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홍남파는 단지 노래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갈망했고 고통을 기억했고 그 모든 것을 선율에 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총소리보다 강했고 침묵보다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곡 하나하나는 우리의 역사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시대에 응답하고 있는가?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